이 식구와 줄거리. 조조군과 마주보는 산을 점령한 황충은 이일대로의 계책을 쓰고 이에 경로에 나온 하우연을 맞아 지략으로 조군을 방심하게 한 뒤 지쳐 들어가 단칼에 베어 죽인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목 놓아 울고 비로소 갈로가 했던 말의 뜻을 깨닫는다. 이에 황충과 조우는 조군의 군량을 뺏기로 하고 나아가는데 장악과 서왕의 군사에 두텁게 포위된 황충을 자룡이 구해내며 당양장판의 위용을 다시금 과시한다. 조자룡이 한수를 점거해 소수병력으로서 대군을 무찌르고 황충이 조군의 군량을 빼앗는 등 큰 승첩을 올린다. 한편 허저가 술에 취해 양초운반이라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장비가 군량 수레를 모조리 빼앗아 돌아가고 이에 쳐들어온 조조마저 대패하여 양평간을 버리고 달아난다. 한편 조조가 무심중에 말한 계륵을 알아차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조의 심중을 꿰뚫는 양수를 조조는 미워하여 참한다. 제53장 한중왕. 조조는 홧김에 진병령을 내리고 그 이튿날로 사고고구를 나아가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 전면으로부터 일군이 나타났다. 진두에서 쏘는 장수는 위연이다. 위연이 활을 들어 화살을 매겨 조조를 쌓아 맞춰 조조가 말 아래 고꾸라졌다. 위연이 활을 버리고 칼을 들고 산 위로 말을 내달려 조조를 죽이려 온다. 이때 측면에서 한 장수가 튀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나의 주공을 해치지 말라. 바라보니 바로 방덕이다. 방덕이 힘을 펼쳐 앞으로 나아가 위연과 싸워 쫓아버리고 조조를 보호해 전진했다. 마초는 이미 물러났다. 조조가 상처를 입은 채 영체로 돌아왔다. 알고 보니 위연의 화살이 조조의 인중에 명중해 앞니 2개를 부러뜨려 급히 의사를 불러 치료하였다. 조조가 비로소 양수의 말을 기억해 양수의 시체를 걷어 후하게 장례 지내고 병력을 걷어서 돌아갈 것을 정하였다. 방덕에게 후미를 막으라 했다. 조조가 전차에 눕고 좌우에서 친위 부대가 호위해서 간다. 문득 야곡의 양쪽 산 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복병이 쫓아오는 것이 보고되었다. 조병들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한편 조조는 병력을 물려 야곡에 이르렀다. 공명은 그가 틀림없이 한중을 포기하고 달아날 것이라 헤아려 마초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보내 병력을 10몇 갈래로 나눠 불시에 공격했다. 이에 조조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게다가 위연에게 화살을 맞아 급급히 군사를 거둬 돌아가니 삼군의 얘기가 모조리 떨어졌다. 앞쪽 대열이 조금 행군하자 양쪽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바로 마초의 복병이 쫓아와서 조병들 모두 간담이 부서졌다. 조조가 명령해 군사들이 서둘러가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아났다. 곧장 경조 땅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안심했다. 한편 현덕은 유봉, 맹달, 왕평 등에게 상룡지방에 여러 군을 쳐서 빼앗으라 했다. 신탐을 비롯한 이들은 조조가 이미 한중을 포기한 채 달아난 것을 듣고 곧 모조리 투항했다. 현덕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크게 삼군을 위로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모두 현덕을 제왕으로 추존할 마음을 가지나 아직 감히 당장 살해지 못하고 제갈군사에게 아뢰어 여쭈러 왔다. 공명이 말한다. 내 생각한 바 있으니 여러분들은 잠시 기다리시오. 공명은 법정 등을 이끌고 들어가 현덕을 만나 말하였다. 지금 조조가 권력을 전행하니 백성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주공께서 인의를 천하에 떨치시고 이미 서천과 동천, 양천의 땅을 장악하시어 가히 이로써 하늘에 응하고 인심을 따라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명분이 바르고 순리를 따름이오니 이로써 국가의 역적을 토벌해야 합니다. 일은 늦춰서는 아니되오니 청하옵건대 바로 길이를 잡으소서. 현덕이 크게 놀라 말한다. 군사의 말씀이 틀렸소. 유비가 비록 한나라 종실이지만 곧 신하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하면 바로 한나라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바야흐로 이제 천하가 갈라지고 무너져 영웅들이 여기저기 일어나 제각기 한 곳을 제패해 천하의 재능과 덕망 있는 인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그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들 모두 세력가에게부터 공명을 이루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주공께서 사람들의 의심을 피해서 의리만 고집하시다가 사람들의 소망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옵니다. 원컨대 주공께서는 깊이 통찰하소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존의를 차지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니 잠시 상의하시기 바라오. 이렇듯 현덕은 끝내 자리를 사양하자 여러 장수들이 소리를 모아 간하였다. 주공께서 의견을 억지로 물리치시기만 하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날 것입니다. 공명이 말한다. 주공께서 평생 의리를 근본으로 삼으셔서 아직 존호를 일컫지 못하십니다. 이제 형주와 양양, 동천과 서천의 땅을 가졌으니 잠시 한중왕에 오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덕이 말한다. 그대들이 비록 나를 왕으로 높이고자 하나 천자의 조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참남한 짓이오. 공명이 말한다. 지금은 마땅히 형편에 따라 대처해야지 도리만 고집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장비가 소리 지른다. 성씨가 다른 이들도 모두 군주가 되려는데 하물며 형님은 바로 한조의 종파이시오. 한중왕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곧장 황제가 된들 못이 불과하겠소. 그 입 닥쳐라. 너는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현덕은 소리 높여 장비를 꾸짖었다. 공명이 다시 소리를 부드러이 하여 권하였다. 주공께서 마땅히 곤변을 따라 먼저 한중왕에 오르시고 그런 뒤 천자께 표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덕이 두세 번 사양하며 미루더니 겨우 허락하였다. 건한 14년 가을 7월 면양 땅에 단을 쌓아 올리니 모나고 둥글게 구리에 걸치고 오방을 나눠서 두고 제각기 각종 깃발과 의장을 설치하였다. 허정과 법정이 현덕에게 단을 오를 것을 청하더니 왕관과 옥새를 바쳤다. 현덕이 남쪽을 향해 앉고 한중왕이 된 것을 간원들이 경하하였다. 아들 유선이 왕세자가 되었다. 허정을 태부로, 법정을 상서령으로 봉하였다. 제갈량은 군사가 되어 군대와 국가의 중대사를 관리하게 하였다. 관우, 장비, 조은, 마초, 황충을 5호 대장군으로 봉하였다. 위원은 한중태수가 되었다. 기타 각각 공운에 따라 벼슬을 정하였다. 현덕이 한중왕에 오르고 곧 표를 잘 다듬어 서서 사람을 시켜 허도로 보냈다. 표는 이러하다. 저 유비는 머리수나 채우는 평범한 신하의 재능을 가졌으나 상장의 임무를 맡아 삼군을 총독해 바깥으로 역적들을 토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적들의 난리를 소재하거나 왕실을 편안하게 바로잡지 못하고 오래도록 폐하의 성스러운 교지를 널리 퍼뜨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지와 동서남북 곳곳이 흉흉하고 아직 편안하지 못하니 오로지 걱정하며 밤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앓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동탁이 난계를 만들어 그 뒤부터 흉악한 무리들이 종행하며 천하를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폐하의 성덕이 위세로서 군림하는 것에 힘입어 신하들이 함께 호응해 충의로서 힘껏 토벌하고 혹은 상천께서 천벌을 내려 포역한 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조조가 오래도록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고 국권을 제멋대로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하니 극히 난폭합니다. 신이 지난날 거기 장군 동승과 더불어 조조를 토벌할 것을 도모하였으나 기밀을 지키지 못해 동승이 함해를 당했습니다. 신은 파월하며 근거지를 잃어 충의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마침내 조조로 하여금 흉악하게 황후를 살육하고 황자를 독살했습니다. 비록 동맹을 규합해 힘을 떨쳐 싸울 것을 생각하였으나 나약한 데다 굳세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공을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해 나라의 은혜를 갚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자나깨나 길게 탄식하니 밤마다 무서운 역병처럼 두렵사옵니다. 이제 신의 많은 관료들이 생각하기에 지난날 우서에 적혀 있는 대로 구족이 화목하고 현자들이 힘써 보좌하는 것을 제왕들이 서로 전하니 이러한 도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나라가 이대를 살피고 아울러 여러 왕후를 세운 것은
참으로 진나라와 정나라가 함께 도와준 것에 의지한 것입니다. 고조 황제께서 흥기하시고 왕의 아우들을 존중해 구국을 크게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마침내 한나라에 반역한 여씨들을 참하여 대종을 안종시켰습니다. 이제 조조가 모두 곱고 바른 것을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실로 번성하며 남을 해칠 마음을 품고 빼앗고 훔치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윽고 종실이 미약해지고 황족이 무의하니 고대의 법식을 짐작해 잠시 따라서 신을 대삼아 한중왕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신이 삼가 3번 자성하며 하늘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한 지역을 맡아 힘을 다했으나 아직 공을 세우지 못했는데 신이 획득한 것이 이미 지나친지라 높은 직위를 더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신의 관료들을 중재로서 꾸짖었습니다. 신의 관료들은 핍박을 받으며 신을 의리로서 추종해 왔습니다. 신이 물러나자니 다만 아직 구적을 효수하지 못했고 국난이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종묘가 기울어 위급하고 사직이 장차 무너지려 하니 충신은 근심으로 머리가 깨질 듯하는 나날입니다. 만약 임시변통으로 천자의 조정을 편안케 할 수 있다면 비록 물부를 무릅쓰더라도 사양치 않겠사옵니다. 오로지 중의를 따라 삼가 옥세를 받아서 국위를 존중하겠나이다. 자코를 우러러보면 그 자리가 높고 사랑이 두텁습니다. 신이 고개 숙여 보온을 생각하니 근심은 깊고 책임은 무겁습니다. 놀랍고 두려워 벌벌 떨리며 숨이 가빠서 마치 깊은 골짜기에 임한 것 같으니 신이 어찌 감히 힘과 정성을 다해서 천자의 6개 군대를 장려하고 군의를 거느려 천명을 응하고 시세를 따름으로써 흉악하고 폐륜한 자를 토벌하여 사직을 안녕시키지 않겠사옵니까? 삼가 엎드려 표를 올려 아래옵니다. 표문이 허도에 이르자 업군에 있던 조조는 현덕이 스스로 한중왕에 오른 것을 전해 듣고 크게 노해 말했다. 2짤이나 짜던 어린 놈이 어찌 감히 이러느냐. 내 맹세코 멸망시키리라. 즉시 전령하여 전국의 병력을 모조리 일으켜 동천과 서천으로 가서 한중왕과 자옹을 겨루려 한다. 이때 한 사람이 반열에서 나와 간언하였다. 대왕께서 한때의 노여움으로써 친히 거가를 움직여 원정을 떠나심은 불가하옵니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활을 당겨 화살 하나 쏠 것 없이 유비로 하여금 촉당해서 스스로 활을 잇게 할 수 있사옵니다. 그의 병력이 쇠하여 힘이 다하기를 기다려 단지 장수 한 사람을 보내서 정벌하시면 바로 성공할 것이옵니다. 조조가 그 사람을 보니 바로 사마의다. 조조가 기뻐하며 묻는다. 중달에게 어떤 고견이 있소? 강동의 송곤이 그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냈으나 기회를 봐서 절취해서 데려갔습니다. 유비가 또한 형주를 점거한 채 돌려주지 않으니 피차 모두 심한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말제주가 뛰어난 인물에게 시켜 서신을 들고 송곤을 찾아가서 설득해 병력을 일으켜 형주를 취하게 하십시오. 유비는 필시 양천의 병력을 일으켜 형주를 구원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대왕께서 병력을 일으켜 한천을 취하신다면 유비의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돕지 못할 터이니 그 형세가 틀림없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를 다듬어 만총을 사자로 삼아 밤낮으로 강동으로 가서 송곤을 만나게 했다. 송곤은 만총이 찾아온 것을 알고 곧 모사들과 더불어 상의한다. 장소가 진언한다. 위나라와 오나라는 본래 원수진 게 없었으나 지난날 제갈량의 설변을 받아들여 결국 양나라가 해마다 싸우기를 그치지 않아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제 만총이 온 것은 필히 강할 듯이 있는 것이니 예를 갖춰 맞이해야 합니다. 송곤이 그 말을 따라 모사들에게 만총을 성안으로 맞아들이게 해서 만났다. 인사를 마치고 송곤이 빌례를 갖춰 만총을 대하였다. 만총이 조조의 서찰을 바치며 말한다. 오나라와 위나라는 원래 원수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유비 때문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위왕께서 저를 여기 보내시며 장군께서 형주를 공격하시면 위왕께서 병력을 이끌고 한천으로 오셔서 앞뒤로 협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유비를 쳐부순 뒤 그 강토를 함께 나누고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할 것입니다. 송곤이 서신을 읽고 나서 연회를 베풀고 만총을 접대하고 관사로 보내서 쉬게 하였다.
송곤이 모사들과 상의한다. 고흥이 말한다. 비록 변설이지만 이치가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한편 만총을 돌려보내며 조조와 만나 앞뒤로 협공할 것을 약속하고 또 한편으로 사람을 강넘으로 보내어 운장의 동정을 살펴본 뒤에 이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갈근이 말한다. 제가 듣자니 관운장이 형주에 온 뒤 유비가 중매를 서서 그에게 아내를 구해주니 먼저 아들 하나를 낳고 그 뒤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딸이 아직 어려서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가서 주공의 세자와 혼인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운장이 기꺼이 허락하면 즉시 운장과 더불어 함께 조조를 격파할 것을 토의하고 운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 뒤 조조를 도와 형주를 취해야 합니다. 송건이 그 계책을 써서 먼저 만총을 허도로 돌려보내고 제갈근을 형주의 사자로 보냈다. 성 안으로 들어가 운장과 인사를 마치자 운장이 말한다. 자유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무슨 이유요? 두 집안에 우호를 맺고자 왔소. 우리 주공 오후께서 아드님이 한 분 계시니 심히 총명하오. 관장군은 따님이 한 분 계시다니 이렇게 혼인을 부탁드리러 왔소. 양가가 우호를 맺어 함께 힘을 모아 조조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니 청컨대 군우께서 생각해 주시오. 운장이 벌어 크게 노해서 말한다. 호랑이 딸을 어찌 개새끼와 맺겠소. 그대 아우만 아니라면 당장 목을 벨 것이오. 다시는 여러 말 마시오. 곧 좌우를 불러 그를 끌어냈다. 제갈근이 머리를 감싼 채 돌아가 오후를 만나 감히 은닉하지 못하고 결국 사실대로 고했다. 송건이 크게 노했다. 어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단 말이냐. 곧 장수를 비롯한 문무관원들을 불러 형주를 빼앗을 계책을 상의하였다. 보줄이 말한다. 조조가 오래전부터 한나라를 찬탈할 욕심을 가졌으나 그가 두려워한 자는 유비입니다. 이제 사자를 보내서 동호로 하여금 병력을 일으켜 촉을 병탄하려 하는데 이는 동호의 재앙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송건이 말한다. 고 역시 형주를 취하고 싶어한 지 오래요. 보줄이 말한다. 이제 조인이 양양 번성에 둔병하고 장강도 가로막지 않으니 육로를 따라 형주를 취할 수 있거늘 어떻게 취하지 않고 도리어 주공께 병력 동원을 요구하겠습니까? 주공께서 사자를 허도로 보내서 조조를 만나 조인으로 하여금 한로를 따라 먼저 병력을 일으켜 형주를 취하라 요구하시면 운장은 필시 형주의 병력을 뽑아내어 번성을 취할 것입니다. 만약 운장이 움직이면 주공께서 장수 한 사람을 보내셔서 형주를 몰래 취해서 일거에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송곤이 그 의견을 따라 즉시 사자를 강 건너 파견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사자더러 먼저 돌아가라고 하고 뒤따라 만총을 번성으로 보내서 조인을 도와 참모관이 되어 출병을 상의하였다. 한편으로 동호에게 급히 경문을 전해서 병력을 이끌고 물길을 따라 접응해서 형주를 취하라 했다. 한편 한중왕은 위원에게 명하여 군마를 총독해서 한중을 지키게 하고 마침내 백관을 이끌고 성도로 돌아갔다. 관리를 보내 궁정을 지어 올리고 관사를 마련하고 송도에서 백수까지 400여 곳에 관사와 우정을 세웠다. 널리 식량과 말먹이 풀을 쌓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 중원으로 진격할 것을 도모하였다. 세작이 조조가 동호와 연결해 형주를 취하려 하는 것을 즉시 촉으로 들어와 급보한다. 한중왕이 황망히 공명을 불러 상의하니 공명이 말한다. 제가 이미 조조의 이런 음모를 헤아려 놨습니다. 동호의 모사들이 극히 많으니 반드시 조조에게 부탁해서 조인이 먼저 출병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겠소? 사자를 관부로 보내서 운장에게 알려 먼저 병력을 일으켜 번성을 취하여 적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면 자연히 와해될 것입니다. 한중왕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전부 삼아 비씨를 사자로 삼으니 조서를 지니고 형주로 갔다. 운장이 성곽을 나와서 그를 영접해 입성하였다. 관청에 이르러 인사를 마쳐 운장이 묻는다. 한중왕께서 내게 무슨 벼슬을 내리셨소? 오호대장 가운데 으뜸입니다. 운장이 누가 오호장인지 묻자 비씨가 답한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입니다. 운장이 노한다. 익독은 내 아우요. 마초는 대대로 명문이요.
자룡은 내 형을 오래 따라다녀 곧 내 아우요. 그들의 주의가 나와 나란한 것은 좋소. 그런데 황충은 어떤 자이기에 감히 나와 동렬이란 말이오. 대장부는 결코 늙은 병졸과 같은 대오에 설 수 없소. 결국 인수를 받지 않으려 했다. 비시가 웃는다. 장군께서는 틀렸습니다. 지난날 소하와 조참은 고조 황제와 더불어 함께 대사를 일으켜 가장 친근했으나 한신은 초나라의 망명한 장수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 한신의 지위가 왕에 이르러 소하나 조참의 윗자리에 올랐으나 소하나 조참이 이것 때문에 원망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한중왕께서 비록 오호장에 자기를 두셨으나 장군과는 형제의 의를 가져 한 몸처럼 보고 계십니다. 장군께서 곧 한중왕이요 한중왕께서 곧 장군이십니다. 어찌 남들과 같겠습니까? 장군께서 한중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마땅히 안락과 근심과 화복을 함께 해야지 벼슬의 높낮이를 따져서는 아니 되십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운장이 크게 깨달아 거듭 고개 숙여 말한다. 제가 현명하지 못해 조카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자칫 대사를 그르칠 뻔하였습니다. 하고 곧 삼가 인수를 받는다. 비시가 비로소 왕의 교지를 꺼내 운장더러 병력을 이끌고 번성을 취하라 한다. 운장이 명령을 받들어 즉시 부사인과 미방 두 사람을 선봉으로 삼아 먼저 한 무리 군사를 이끌고 형주성 밖에 주둔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연회를 성 안에서 베풀어 비시를 환대하였다. 이경까지 마시는데 문득 성박 영체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다고 알린다. 운장이 곧 갑옷을 걸쳐 말에 올라 성을 나가 살펴보니 바로 부사인과 미방이 음주하다가 실수로 불이 붙어 영체 가득 뒤흔들리며 불이 화포에 붙어버리자 영체 가득 뒤흔들며 군기와 양초를 모조리 태운 것이었다. 운장이 병력을 거느리고 불을 꺼서 사경에 이르러서야 불이 모두 꺼졌다. 운장이 성으로 들어와 부사인과 미방을 불러 꾸짖는다. 내 너희 둘에게 선봉을 맡겼거늘 출병도 하기 전에 먼저 허다한 군기와 양초를 불살라 없애고 화포가 터져 본부 군마들을 죽여 이토록 일을 그르치니 너희들을 무엇에 쓰겠느냐. 당장 두 사람을 베어버리라고 소리 지르자 비시가 고한다. 아직 출사하지 않았는데 먼저 대장을 참하시면 군사에 불리합니다. 먼저 그 죄를 면해 주십시오. 운장이 노기를 삭히지 못한 채 두 사람을 꾸짖는다. 내가 비사마의 면목만 아니라면 너희들의 머리를 참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에 무사들을 불러 각각 40대를 때리고 미방은 남군을, 부사인은 공안을 수비하도록 벌 주었다. 덧붙여 말한다. 내가 승리를 거둬서 돌아오는 날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두 가지 죄를 함께 벌하겠다. 두 사람이 얼굴 가득 처참해진 채 떠났다. 운장이 곧 요화를 선봉으로 삼고 간평을 부장으로 삼아 스스로 중군을 총독하고 마량과 이적을 참군으로 삼아서 함께 싸우러 나아갔다. 그 전에 호아의 아들 호반이 형주로 찾아와 관우에게 토항하니 강공이 지난날 구해준 정을 생각해 그를 몹시 아끼었다. 그에게 비시를 따라 서촌으로 들어가 한중왕에게서 벼슬을 받으라고 명했다. 비시가 관공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호반을 데리고 촉으로 돌아갔다. 한편 관공이 그날 수자대기에 제사를 지내고 막사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문득 돼지 하나가 황소처럼 크고 온몸이 검은데 막사 안으로 뛰어들어 곧장 운장의 발을 물어뜯는다. 운장이 크게 노해 급히 검을 뽑아 베어버리니 그 소리가 비단 찢는 듯 했다. 바로 놀라 깨어나니 한바탕 꿈인데 바로 왼쪽 발이 은은히 아픈 것이 느껴졌다. 마음속으로 크게 의욕이 들어 관평을 불러서 꿈을 이야기했다. 관평이 꿈에 대해 말한다. 돼지는 용의 모습이 있습니다. 발에 붙은 것은 바로 높이 날아오른다는 뜻이오니 의심하고 꺼리실 것이 없습니다. 운장이 관리들을 막사로 불러들여 몽조를 이야기하자 누구는 기라고 상스럽다 말하고 누구는 상스럽지 않다고 말하여 중론이 일치하지 못한다. 운장이 말한다. 대장부 나이 60에 가까운데 곧 죽어도 무슨 유감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사이 촉의 사자가 다다라 한중왕의 교지를 전하니 운장을 전장군에 제수하고 생사여탈에 정권을 주어 형주와 양양의 9개 군의 사무를 총독하게 하였다. 운장이 왕명을 받자 관리들이 절을 하며 축하했다.
이것만 봐도 대지와 용의 상서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운장이 마음 놓고 아무 주저 없이 마침내 병력을 일으켜 양양의 대로를 달려왔다. 주인이 마침 성 안에 있다가 운장이 스스로 병력을 거느려 온다는 급보를 받았다. 주인이 크게 놀라 굳게 지키며 출전하지 않으려 했다. 부장채곤이 말한다. 위왕께서 장군더러 동호와 만나 형주를 취하라 하셨는데 이제 그가 스스로 찾아왔으니 이는 스스로 죽으러 온 것입니다. 무슨 까닭에 피하십니까? 참모 만총이 말한다. 내 원래 알기에 운장은 용맹한 데다 꾀가 있으니 함부로 맞설 수 없소. 굳게 지키는 것을 상책으로 삼은만 못하오. 사납고 날랜 장수 하오존이 말한다. 어찌 물이 넘쳐오면 흙으로 막고 적장이 오면 병력으로 막으라는 속담도 못 들었소. 아군이 편히 쉬며 지친 적병을 맞이하니 저절로 이길 것이요. 주인이 그 말을 따라 만총에게 번성 수비를 맡기고 스스로 병력을 이끌고 운장을 맞이한다. 운장은 조병들이 오는 것을 알고 간평과 요하 두 장수를 불러 계책을 받고 가게 했다. 조나라 군사를 맞이해 양쪽 진영이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요하가 출마에 도전하자 채권이 나가 맞이한다. 두 장수가 싸운 지 얼마 안 돼 요하가 못 이기는 척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채권이 그 뒤를 쫓아 무찔러 형주 병력이 20리를 퇴각하였다. 다음날 다시 와서 도전한다. 하우존과 채권이 일제히 나가서 맞이하자 형주 병들이 또 패전하였다. 다시 20여리를 뒤쫓아 무찌르는데 문득 배후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고 북과 피리 소리가 울린다. 조인이 서둘러 앞쪽 군사들에게 명령해 속히 되돌아가라 하지만 배후에서 간평과 요하가 쳐들어와서 조나라 군사들이 대란에 빠졌다. 조인이 계책에 빠진 것을 알아채고 먼저 한 무리 군사를 뽑아내어 양양으로 나는 듯이 달아났다. 양양성에서 몇 리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앞쪽에 수기가 나부끼는데 운장이 말을 세워 칼을 비껴들고 갈 길을 막아선다. 조인이 간담이 떨리고 심장이 놀라 감히 교전하지 못하고 양양의 사로로 달아났다. 운장이 뒤쫓지 않는다. 잠시 후 하우존 부대가 다다라 운장을 보더니 크게 노해 바로 운장과 교전하나 단지 일합에 운장에게 베어서 죽는다. 채고는 바로 달아나지만 관평이 뒤쫓아 한 칼에 참하였다. 기세를 타고 뒤쫓아 무찌르니 조나라 군사 태반이 양강에 빠져 죽었다. 조인이 번성으로 물러나 지킨다. 운장이 양양을 점령한 뒤 군사를 포상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졌다. 수군 삼아 벼슬에 왕보가 말한다. 장군께서 북소리 한 번에 양양을 함락하시고 비록 조병들 간담이 깨졌다 하지만 제 못난 의견을 논해보겠습니다. 이제 동호의 여몽이 육구에 둔병하고 늘 형주를 집어삼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병력을 이끌고 바로 형주를 취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운장이 말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오. 그대는 어서 이렇게 조치하시오. 강물의 상하류를 따라 20리나 30리마다 높은 언덕을 골라 봉하대를 두시오. 봉하대 한 군마다 군사 50으로 지키시오. 만일 오병들이 강을 건너면 밤에는 불을 밝히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하시오. 내 친히 가서 격파하겠소. 미방과 부사인이 두 곳의 요충지를 지키고 있으나 아무래도 전력을 다하지 않을지도 또한 걱정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다시 뽑아 형주를 총독하게 하십시오. 내가 벌써 치중 반준을 파견해 지키게 했는데 무슨 걱정이오? 반준은 평소 시기가 많고 이익을 좋아해 임용하시면 아니 됩니다. 군전도도 양요관 조루로 하여금 대신케 하십시오. 조루는 사람됨이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강직하니 이 사람을 쓴다면 만에 하나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평소 반준의 사람됨을 알고 있으니 이미 보내놓고서 다시 고칠 필요는 없소. 조루는 현재 군량과 보급품을 맡고 있으니 이것도 중요한 일이오. 그대는 너무 의심을 품지 말고 다만 나에게 봉하대를 지어주러 가시오. 왕보가 작별 인사를 올리고 간다. 운장이 간평에게 선박을 준비해 양강을 건너 번성을 칠 것을 준비하라고 명한다. 한편 조인은 앞서 두 장수를 잃고 번성으로 물러나 지키며 만총에게 말한다. 공의 말씀을 듣지 않아 싸움에서 지고 장수들을 잃어 양양을 빼앗겼으니 어찌해야 하겠소.
운장은 호랑이 같은 장수이니 함부로 맞서지 마시고 오로지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운장이 강을 건너 번성을 치러 온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조인이 크게 놀라자 만총이 말했다. 오로지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장 여상이 분연히 말하였다. 제게 수천 병력을 주시면 바라건대 오는 적군이 양강을 건너기 전에 막아내겠습니다. 만총이 간언한다. 불가하오. 여상이 노해서 말한다. 그대들 문간의 말만 따라 오로지 굳게 지키면 어찌 능히 적군을 물리치겠소. 병법에서 적군이 반쯤 건너면 공격하라는 것도 듣지 못하였소. 이제 운장이 양강을 반쯤 건너는데 어찌 치지 않겠소. 만약 적병이 성 밑에 다다라 곧 해자 주변에 이르면 서둘러 막아내기 어렵게 될 것이요. 조인이 즉시 병력 2천을 주며 여상에게 명하여 번성을 나가서 맞아 싸우라 했다. 여상이 강어기에 이르니 바로 앞쪽에 수기가 휘날리며 운장이 칼을 비껴잡고 출마한다. 여상이 그래도 싸우러 가려 하지만 뒤에 군사들은 운장의 신 같은 위엄이 늠름한 것을 보고 싸우지도 않고 먼저 달아났다. 여상이 소리쳐도 막을 수 없었다. 운장이 마구 무찔러 쳐들어오자 조병들이 크게 져서 기병과 보병 절반이 꺾였다. 패장군이 번성 안으로 달아나자 조인이 급히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제54장 관우의 위세가 중원에 진동하다. 사자가 한밤에 장안에 이르러 곧 서차를 조조에게 바치며 말하였다. 운장이 양양을 깨뜨리고 현재 번성을 에워싸 몹시 위급하옵니다. 바라건대 대장을 먼저 보내서 구원해 주소서. 조조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대라면 가서 번성의 포위를 풀 수 있을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니 우금이다. 우금이 말한다. 장수 하나를 선봉으로 삼을 것을 청하옵니다. 조조가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다. 누가 선봉을 맡아보겠소? 한 사람이 분연히 나오며 말한다. 바라건대 견마지로를 다해서 관아무개를 사로잡아 휘하에 바치겠나이다. 조조가 바라보니 방덕이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관모의 위세가 중원을 뒤흔드나 아직 맞수를 만나지 못했소. 이제 방덕을 만나니 참으로 강한 적수요. 또 우금에게 정남장군의 자기를 더하고 방덕에게 정서도손봉의 자기를 내려 크게 칠군을 일으켜 번성으로 전진하였다. 이들 칠군은 모두 북방의 강장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군사를 이끄는 두 사람의 장교가 있으니 한 사람은 동영, 또 한 사람은 동초다. 그날 두목들마다 우금에게 예를 갖춰 인사하는데 동영이 말한다. 이제 장군께서 7갈래의 강력한 대군을 거느려 번성의 위기를 풀러가시며 반드시 이길 것을 바라실 것이온데 방덕을 선봉으로 쓰시다니 어찌 이를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우금이 놀라서 그 까닭을 묻자 동영이 말한다. 방덕은 원래 마초 밑에 부장으로 있었으나 어쩔 수 없어 위나라에 투항한 것입니다. 이제 그 옛 주인이 총나라에 있으며 그 지위가 5호 상장입니다. 하물며 그 친형 방유도 서천에서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선봉으로 삼으니 이것은 기름을 끼얹어 불을 끄겠다는 것입니다. 장군께서 어찌 위안께 아래어 다른 사람을 불러 쓰시지 않습니까? 우금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한밤에 부중으로 들어가 조조에게 아뢰자 조조가 깨닫는다. 즉시 방덕을 섬돌 아래로 부르더니 선봉의 지위를 내놓으라 했다. 방덕이 크게 놀라 말한다. 제가 마침 대왕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려 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저를 쓰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고에게 본래 아무 시기하고 의심함이 없소만 이제 마초가 서천에 있고 그대의 친형 방유도 서천에 있으며 모두 유비를 보자 하니 내 비록 의심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입을 어찌하겠소. 방덕이 듣더니 갓을 벗고 머리를 바닥에 찢는다. 피가 얼굴 가득 흐르는 채 고한다. 제가 한종을 떠나 대왕께 투항한 뒤 늘 두터운 은혜를 느껴 비록 강과 뇌가 터져 땅을 덮더라도 보답할 수 없다 여기거늘 대왕께서 어찌 저를 의심하십니까? 제가 지난날 고향에 있을 때 형과 함께 살았으나 형수가 몹시 어질지 못해 제가 술김에 살해했습니다. 형이 뼛속까지 저를 미워해 결코 저를 보려 하지 않아 형제의 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옛주인 마초는 용맹은 있으되 무모해 싸움은 지고 땅은 빼앗겨 홀로 서천으로 들어가 이제 저와는 각각 따로 주인을 섬기니 옛 의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제가 임금의 은혜에 감격했거늘 어찌 감히 다른 뜻을 품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살펴주소서. 조조가 이에 방덕을 일으켜 세우며 달랜다. 고는 평소 경애충의를 알고 있었소. 앞의 말들은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한 것이요. 경은 공을 세우는데 노력하여 고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오. 고 역시 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방덕이 고개 숙여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 장인들에게 명하여 나무관을 하나 짜게 했다. 다음날 벗들을 불러 모으고 당 위에 나무관을 갖다 놓았다. 벗들이 그것을 보더니 모두 놀라 묻는다. 장군께서 출사하시는데 하필 이런 상스럽지 못한 물건을 쓰십니까? 방덕이 술잔을 들며 벗들에게 말한다. 내가 위왕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맹세코 죽을 각오로 보답하겠소. 이제 번성으로 가서 관모와 결전하니 내 그를 죽이지 못하면 그에게 죽게 될 것이요. 곧 그가 죽이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죽어 마땅하오. 그러므로 먼저 이 관을 준비해 헛되이 돌아올 뜻이 없음을 보이는 것이요. 사람들 모두 탄식했다. 방덕이 그 아내 이시와 아들 방해를 불러내 말한다. 내 이제 선봉에 서니 변경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오. 내 만약 죽으면 그대는 아이를 잘 돌보시오. 우리 아이는 기이한 관상을 가졌으니 자라나면 반드시 나를 위해 복수해 줄 것이오. 아내와 아들이 통곡하며 송별하는데 방덕은 사람들에게 관을 떠바치고 갈 것을 명하였다. 행군의 즈음에 부장들에게 말한다. 내 이제 관우와 죽기로 싸우러 가니 만약 관우에게 죽는다면 내 시체를 서둘러 이 관 속에 넣으시오. 내가 관우를 죽이면 역시 즉시 금옥을 이 관에 넣어 위왕께 돌아가 바치겠소. 부장 500사람들이 모두 말한다. 장군께서 이토록 충령하신데 저희가 감히 힘껏 돕지 않겠습니까? 이에 군사들을 이끌고 전진하였다. 누군가 이 말을 조조에게 알리자 조조가 기뻐하며 말한다. 방덕이 이토록 충령하니 내가 무엇을 근심하랴. 가우가 말한다. 방덕이 혈기 넘치는 용맹을 믿고 관모와 죽기로 싸우려 드니 신은 아무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조조도 그렇다 여겨 급히 사람을 보내 방덕에게 경계의 말을 전하였다. 관우는 지혜와 용맹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절대 함부로 맞서지 마시오. 취할 수 있으면 취하되 취할 수 없다면 삼가 수비해야 할 것이오. 방덕이 명을 들고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대왕께서 어찌 관모를 중시하시냐 말이오. 내 생각은 이대로 가서 관모의 30년 명성을 꺾는 것이오. 우금이 말한다. 위왕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소. 방덕이 분연히 군사들을 내몰아 번성에 다다라 무력과 위풍을 떨치며 징을 울리고 북을 친다. 한편 관공이 장중에 앉아 있는데 후련히 정찰기병이 달려와 급보한다. 조조가 우금을 대장으로 보내서 7갈래의 정예병력을 이끌고 옵니다. 선발부대의 선봉을 맡은 방덕은 나무관을 앞세우고 입으로 불손한 말을 짓거리며 맹세코 장군과 더불어 한바탕 죽기로 싸우겠다 하옵니다. 그들 병력이 성박 30리 거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관공이 그 말을 듣더니 발연히 낯빛을 바꾸고 그 아름다운 수염을 꿈틀거리며 크게 노해 말한다. 천하의 영웅들도 내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며 복종하지 않은 이가 없다. 방덕 어린 녀석이 어찌 감히 나를 깔본단 말이냐. 관평이 번성을 치는 동안 내 직접 가서 이 필부놈을 참해서 내 한을 씻으리라. 관평이 말한다. 부친께서 태산 같은 무게로서 하찮은 돌멩이와 더불어 높낮이를 다투서는 아니 되십니다. 이 못난 자식이 바라건대 부친을 대신해 가서 방덕과 싸우겠습니다. 내 뒤이어 바로 가서 저봉하겠다. 관평이 장중을 나가 칼을 들고 말에 올라서 병력을 이끌고 방덕을 맞이하러 갔다. 양쪽 진영이 전투 대형을 갖추자 위나라 진영 한쪽에서 검은 깃발에 남한 방덕 흰 글자 4개를 크게 써놓았다. 방덕이 푸른색 점포에 갑옷을 걸치고 강철로 만든 칼을 들고 백마를 탄 채 진 앞에 서 있다. 배후에는 500명의 군병이 바짝붙어 따르고 보졸 몇 명이 나무관을 짊어지고 나온다. 관평이 방덕을 크게 욕한다. 주인을 배신한 도적놈아,
방덕이 부하 졸병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냐 물으니 어떤 이가 이 사람은 관공의 양자 관평입니다. 라고 답한다. 방덕이 외친다. 내가 위왕의 교지를 받들어 내 애비의 목을 가지러 왔다. 너는 보잘것없는 어린애이건을 어찌 죽이겠느냐. 어서 내 아비를 불러와라. 관평이 크게 노해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방덕에게 덤빈다. 30합을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둘이 잠시 쉰다. 어느새 누군가 관공에게 이를 알리니 관공이 크게 노해 요하더러 번성을 치라 명하고 자기는 스스로 방덕을 대적하러 왔다. 관평이 영접해 방덕과 교전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것을 말한다. 관공이 곧이어 칼을 비껴들고 출마해 크게 외친다. 관훈장이 여기 있다. 방덕은 어서 나와 목을 바쳐라. 북소리 울리며 방덕이 출마해 말한다. 내가 위왕의 교지를 받들어 일부러 내 목을 취하러 왔다. 내가 못 믿을까 걱정돼서 관을 여기 가져왔다. 죽기 싫거든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관공이 크게 욕한다. 내가 필부 놈이 무엇을 어찌하겠느냐. 내 청룡도로 너 같은 쥐새끼를 참아는 게 아깝구나. 말을 내달려 칼을 휘두르며 방덕에게 덤빈다. 방덕도 칼을 빙빙 돌리며 나와서 맞이한다. 두 장수가 100여 합을 싸워도 기력은 오히려 갑절로 늘어난다. 양쪽 군사들이 지켜보느라 넋이 나갔다. 위나라군은 방덕이 잘못될까 두려워 서둘러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두고 관평도 부친이 연로한 게 걱정스러워 역시 급히 징을 쳤다. 두 장수가 각각 물러났다. 방덕이 무사람에게 말한다. 남들이 관공을 영웅이라 하더니 오늘 비로소 믿겠소. 이렇게 말하는데 우금이 도착했다. 인사를 마쳐 우금이 말한다. 듣자니 장군이 관공과 싸워 100합이 넘도록 아직도 이기지 못했다는데 어째서 우선 군사를 물려서 피하지 않소? 방덕이 분연히 말한다. 위왕께서 장군을 대장으로 삼으셨거늘 어찌 이렇게 연약하시단 말이오. 내일 관모와 함께 죽기로 한바탕 싸울 것이니 맹세코 후퇴하지 않겠소. 우금이 감히 저지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편 관공은 영체로 돌아와 간평에게 말한다. 방덕의 칼 다루는 솜씨가 숙련된 것이 참으로 나의 적수구나. 속담에 이르기를 하룻강아지 범무소온 줄 모른다 하였습니다. 부친께서 비록 그 자를 참하더라도 결국 한낱 서강의 소졸일 뿐입니다. 만약 소홀함이 있게 되면 백부의 부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를 죽이지 못하면 어찌 한을 풀겠느냐. 내 뜻은 정해졌으니 다시는 여러 말 마라. 다음날 말에 올라 병력을 이끌고 전진한다. 방덕 역시 병력을 이끌고 맞이해 양쪽 군대가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두 장수가 동시에 나오더니 아무 대화 없이 말을 몰아 교전한다. 싸움이 50여 합에 이르자 방덕이 말머리를 돌려 칼을 끌며 달아난다. 관공이 뒤따라 추격한다. 간평은 혹시 잘못될까 두려워 역시 뒤따라간다. 관공이 소리내어 크게 욕한다. 방덕 도적놈아, 타도개를 쓰는구나. 내 어찌 너 따위를 두려워하겠느냐. 알고 보니 방덕은 타도개를 쓰는 척하면서 도리어 칼은 말 한 장에 걸어놓고 몰래 활을 당겨서 화살을 매겨 곧 쏘려 한다. 관평의 눈이 좋아 방덕의 활 당기는 것을 보고 크게 외쳤다. 적장아, 몰래 화살을 쏘지 마라. 관공이 급히 눈을 부릅뜨지만 활시위 소리와 함께 어느새 화살이 날아오니 미처 얼른 피하지 못하고 왼팔에 맞는다. 관평이 말을 몰아와서 부친을 구해 영체로 돌아갔다. 방덕이 말머리를 돌려 칼을 휘두르며 뒤쫓는데 문득 본체에서 징소리 크게 울린다. 알고 보니 방덕이 관공을 싸맞추자 그가 크게 공을 세워 자신의 위풍을 없앨까 두려운 우금이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둔 것이다. 방덕이 말을 몰고 돌아와 징을 친 까닭을 묻자 우금이 말한다. 위왕께서 경계하시기를 관공은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췄다 하셨소. 그가 비록 화살에 맞았더라도 무슨 속임수가 일까 두려워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둔 것이요. 군사만 거두지 않았다면 내 이미 그를 참했을 것이요. 속담에 서둘러 가서 좋을 게 없다라고 했소. 마땅히 천천히 도모해야 하오. 방덕은 우금의 속셈을 알지 못하고 다만 아쉬워 한탄에 마지 않는다. 한편 관공은 영체로 돌아가 화살촉을 뽑아낸다. 다행히 화살이 깊이 박히지 않아 금창에 쓰는 약을 발랐다.
관공이 방덕을 몹시 미워해 여러 장수들에게 말한다. 내 맹세코 이 화살 맞은 것을 복수하겠소. 여러 장수가 말한다. 장군께서는 일단 며칠 안식하시고 그 뒤에 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날 방덕이 병력을 이끌고 도전한다고 사람들이 보고했다. 강공이 바로 출전하려는데 여러 장수들이 말린다. 방덕이 군졸들을 시켜 욕설을 퍼붓는다. 관평이 길목을 지키며 여러 장수들에게 강공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방덕이 열흘 남짓 싸움을 걸지만 아무도 나와서 맞이하지 않자 우군과 상의한다. 관공은 상처가 일어나 움직일 수 없는 게 분명하오. 이 기회를 타서 칠군을 거느리고 일제히 적진으로 세도하여 번성의 포위를 푸는 게 좋겠소. 우금은 방덕이 성공하는 것이 두려워 오로지 위양의 경계라는 지시를 핑계로 출병을 거부하였다. 방덕이 거듭 군사를 움직이려 하지만 우금은 응낙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칠군을 옮겨서 산 입구를 돌아 지나서 번성 북쪽 심리 지점의 산세의 의지에 영체를 세웠다. 우금 스스로 병력을 거느려 대로를 막아서고 방덕에게 명하여 골짜기 뒤쪽에 주둔하도록 했다. 방덕이 진군하여 성공할 것을 막은 것이다. 한편 관평은 관공의 전창이 벌써 아문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갑자기 우금이 칠군을 번성의 북쪽으로 이동해서 영체를 옮긴 것을 전해 들은 관평은 아직 그 까닭을 알지 못한 채 즉시 관공에게 알린다. 관공이 말에 올라서 몇 길을 거느리고 높은 언덕을 올라 바라보니 번성 위의 깃발들은 가지런하지 못하고 군사들은 당황하고 허둥댄다. 번성 북쪽 심리 골짜기 안에 군마들이 주둔한 게 보였다. 게다가 양강의 물살이 심히 급하다.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길 안내 관리를 불러 묻는다. 번성에서 북쪽 심리의 골짜기의 지명이 무엇이오? 중구천이옵니다. 관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우금은 내게 사로잡히고 말겠구나. 군사들이 묻는다. 장군께서 어찌 그리 아십니까? 우가 그물 입구로 들어갔으니 어찌 오래 버티겠는가. 장수들이 아직 믿지 못하는데 관공은 본체로 돌아간다. 이때가 음력 가을인데 소나기가 며칠째 내린다. 관공이 사람들을 시켜 배와 뗏목을 예비하고 수구를 수습한다. 간평이 묻는다. 육지에서 서로 맞서거늘 어찌 수구를 쓰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우금의 칠군이 넓고 평탄한 곳에 주둔하지 않고 중구천의 험한 곳에 몰려있다. 방금 가을비가 내리니 양강의 물이 반드시 범람할 것이다. 내 이미 사람들을 보내 곳곳에 물을 막아 놓았다. 물이 차기를 기다려 높은 곳에 올라 배를 타고 물을 방류하면 일시에 번성이 물에 잠길 것이고 중구천의 병력도 물고기와 자라 신세가 될 것이다. 간평이 탐복한다. 한편 위나라 군사는 중구천에 주둔해 있는데 날마다 큰 비가 그치지 않았다. 독장 성하가 우금을 찾아와 말한다. 대군이 하천 입구에 주둔하는데 지세가 몹시 낮고 비록 토산이 있지만 영체에서 제법 멉니다. 이제 가을비가 연이어 내리니 군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요즘 누군가 알려주기를 형주병들이 높은 언덕으로 이동하고 한수 입구에 배와 뗏목을 예비한다 합니다. 만약 강물이 범람하면 아군이 위태롭습니다. 마땅히 어서 계책을 세우십시오. 우금이 질타한다. 필부놈이 우리 군심을 어지럽히는구나. 또다시 여러 말 하는 자는 참하겠다. 성하가 처참히 물러나 방덕을 만나서 이것을 이야기한다. 방덕이 말한다. 그대의 말씀이 심히 옳소. 우장군께서 병력을 옮기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내일 군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소. 이렇게 토의를 마치는데 이날 밤 비바람이 크게 친다. 방덕이 장중에 앉아있자니 수많은 말들이 날뛰고 북소리가 땅을 흔드는 것이 들린다. 방덕이 크게 놀라 급히 장막을 나와서 말에 올라타고 바라보니 사면팔방으로 큰 물이 몰려온다. 칠군 모두 허둥대니 거센 물살에 휩쓸려간 이들을 헤아릴 수 없었다. 평지의 수심은 한 길을 넘는다. 우군과 방덕이 장수들과 더불어 제각기 작은 산을 올라가서 물을 피했다. 이윽고 날이 밝자 관공과 장수들이 깃발을 휘날리고 북을 두드리며 큰 배를 타고 온다. 우금이 보니 사방으로 길이 없고 곁에 겨우 50-60명만 남아있다. 아무래도 달아날 수 없다 여겨 항복하겠다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한다. 관공이 명령에 모두 갑옷을 벗겨
배 안으로 잡아들인 뒤 방덕을 잡으러 온다. 이때 방덕은 동영동초 성아를 데리고 500인의 보조를 거느리고 모두 의갑을 벗은 채 뚝 위로 올라섰다. 관공이 오는 것을 보고도 방덕은 전혀 겁내지 않고 분연히 접전하러 온다. 관공이 선박들로 사면을 둘러싸서 일제히 화살을 쏘니 위나라 군사 태반이 화살을 맞아 죽는다. 동영과 동초가 이미 형세가 위급한 것을 보고 방덕에게 말한다. 군사들 태반이 죽고 다친 데다 사방에 길이 없으니 아무래도 투항하는 것만 못하겠소. 방덕이 크게 노해 말한다. 우리가 위왕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서 어찌 남에게 절개를 꺾겠느냐. 곧 친히 바로 앞에서 동영과 동초를 참하며 외친다. 또 투항을 이야기하는 자는 이 두 놈처럼 될 것이다. 이에 모두 힘껏 적병을 막는다. 해뜰 무렵부터 정오까지 용력이 오히려 갑절이 된다. 관공이 다그쳐서 사면에서 급히 공격하니 화살과 돌이 빗발친다. 방덕이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칼과 같은 짧은 무기로 접전했다. 방덕이 성하를 돌아보며 말한다. 용장은 죽음을 겁내 구차히 살지 않고 장사는 목숨을 구해 절개를 꺾지 않는다 들었소. 오늘이 바로 내가 죽을 날이오. 그대도 힘을 다해 죽기로 싸우시오. 성하가 명령대로 나아가다 관공의 화살에 맞아 물에 빠진다. 결국 군사들 모두 항복하고 방덕 홀로 힘껏 싸운다. 형주병 수십 명이 작은 배를 타고 뚝으로 다가왔다. 방덕이 칼을 들고 재빨리 껑충 뛰어 어느새 작은 배에 올라탔다. 바로 10여 명을 죽이자 나머지는 모두 배를 버리고 물에 뛰어들어 달아났다. 방덕이 한 손은 칼을 들고 한 손은 짧은 노를 쥐어든 채 번성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런데 상류 쪽에서 어느 장수가 큰 뗏목을 저어와 작은 배를 부딪혀 뒤집으니 방덕이 물에 빠졌다. 배 위에서 그 장수가 물속으로 뛰어내려 방덕을 사로잡아 배 위로 올라온다. 사람들이 바라보니 방덕을 잡은 이는 바로 주창이다. 주창은 평소 물의 성질을 잘 아는 데다 형주에서 몇 년을 살면서 더욱 숙련되었다. 게다가 힘이 세니 이런 까닭에 방덕을 사로잡은 것이다. 우금이 거느린 칠군이 모조리 물에 빠져 죽고 물에 익숙한 이들도 달아날 길이 없다 여겨 역시 모두 투항했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었다. 한밤의 북소리 하늘을 뒤흔들며 양양번성의 평지가 깊은 못이 되었네. 관공의 신묘한 길을 누가 따라오리오. 중원에 떨친 위명 망고에 전하리라. 높은 언덕의 거처로 돌아온 관공이 장중에 들어가서 앉자 도부수들이 우금을 압송해왔다. 우금이 바닥에 엎드려 애달프게 살려달라 빌어댄다. 관공이 말한다. 내 어찌 감히 내게 맞섰느냐. 상명을 파견하니 제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군우께서 가련히 여겨주시면 맹세코 죽어서도 보답하겠나이다. 관공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는다. 내 너를 죽이면 개돼지를 죽이는 것과 같을 따름이니 쓸데없이 도부를 더럽히겠구나. 관공이 사람들에게 명하여 우금을 포박해서 형주로 보내어 감옥에 가두고 지켜보도록 시키며 내가 돌아가면 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결정해서 마치더니 관공은 다시 방덕을 압송해오라 명한다. 방덕이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꼿꼿이 선 채 무릎 꿇지 않으니 관공이 말한다. 내 형이 지금 한중에 있고 내 옛주인 마초도 역시 촉당해서 대장이 되었다. 너는 어찌어서 항복하지 않느냐. 방덕이 크게 노해 말했다. 내 비록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어찌 너에게 항복하겠느냐. 욕을 그치지 않으니 관공이 크게 노했다. 도부수들에게 소리쳐 끌어내서 참하게 했다. 방덕이 목을 내밀어 차명을 받는다. 관공이 가련히 여겨 장사 지냈다. 그리고 수세가 아직 빠지지 않은 것을 틈타서 다시 전선을 타고 대소장교들을 이끌고 번성을 공타한다. 한편 번성둘레는 흰 물결이 하늘까지 차올라 출렁거리고 수세가 더욱 심해졌다. 성벽이 점점 물에 잠겨 들어가니 남녀들이 흙과 벽돌을 짊어지고 나르지만 구멍을 막지 못한다. 조시군대의 여러 장수들 가운데 간담이 떨어지지 않은 이가 없어 황망이 조인에게 와서 고한다. 오늘의 위기는 어떻게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군이 아직 오지 않은 틈에 배를 타고 한밤에 달아나야 합니다. 비록 성을 잃더라도 아직 몸은 보존할 수 있사옵니다.
한창 상의하고 배를 준비해 달아나려는데 만총이 간언한다. 불가하오. 산에서 물이 갑자기 흘러온 것이니 물이 어찌 오래 머물겠소. 열흘이 안 돼서 물은 저절로 빠질 것이요. 관공이 비록 지금 이곳 번성을 공격하고 있으나 앞서 따로 장수를 격파해 보내두었소. 그가 감히 함부로 진격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군사가 그 배후를 습격할까 두려웠어요. 이제 번성을 포기하고 달아난다면 황하 이남은 나라의 소유가 아닐 것이요. 바라건대 장군께서 이곳 성을 지켜서 나라의 보장으로 삼으십시오. 조인이 두 손 모아 살해한다. 그대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자칫 대사를 그르칠 뻔했소. 이에 스스로 백마를 타고 성에 올라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맹세한다. 내 위왕의 명을 받아 이 성을 지키는 것이요. 한마디라도 성을 포기하고 달아나자는 말을 꺼내는 자는 참하겠소. 장수들 모두 말한다. 저희도 죽을 각오로 지키겠습니다. 조인이 크게 기뻐하며 성 위에 국로 수백을 배치했다. 군사들이 밤낮으로 방어하며 감히 해해지지 못한다. 백성들이 흙과 돌을 날라 성벽의 틈을 메웠다. 열흘이 못돼 과연 수세가 점점 물러간다. 관공이 위나라 장수 우금을 스스로 잡으니 위세가 천하에 진동하고 놀라지 않은 이가 없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 관응이 영체를 찾아와 친척을 방문한다. 관공이 관응에게 명하여 관리들의 공적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송도로 가서 한중왕을 만나 뵙고 각각 벼슬을 구하게 했다. 관응이 부친에게 작별하고 송도로 떠나갔다. 한편 관공은 병력 절반을 나눠서 격파로 보내고 스스로 병력을 이끌고 사면에서 번성을 공타했다. 이날 관공 스스로 북문으로 와서 말을 멈춰 세우고 채찍으로 가리키며 묻는다. 너희 쥐새끼 무리가 어찌 항복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터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조인이 막루에 있다가 관공이 가슴 가돈만 걸치고 녹색 군복을 일부 벗은 것을 발견했다. 서둘러 국노수 500명을 불러서 일제히 방전했다. 관공이 황급히 말고삐를 당겨서 돌아가는데 오른쪽 팔뚝에 화살 한 발이 맞아서 몸이 뒤집히며 낙마했다. 조인은 관공이 낙마하자 즉시 병력을 이끌고 성 밖으로 돌격했다. 그러나 관평이 한바탕 물리쳐서 되쫓고 관공을 구해 영체로 돌아가 팔뚝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다. 알고 보니 화살 쪽에 독이 발라져 이미 뼛속까지 침입해 오른쪽 팔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움직일 수 없다. 관평이 황망히 여러 장수들과 상의한다. 부친께서 이 팔을 다치셨으니 어찌 능히 출전해서 대적하시겠소. 잠시 형주로 돌아가 조리하는 것만 못하겠소. 이에 여러 장수들이 장중으로 돌아가 관공을 만난다. 관공이 말한다. 그대들은 무슨 일로 왔소? 장수들이 대답한다. 저희가 군우의 오른팔이 손상된 것을 보니 적군을 만나 노하시면 충돌에 싸우기 불편하실까 걱정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잠시 군사를 거둬서 형주로 돌아가 조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관공이 노한다. 내가 번성을 취하는 것이 바로 눈앞이요. 번성을 취하면 마땅히 즉시 멀리 병력을 이끌고 크게 진격해서 곧장 허도로 다다라 역적 조조를 소멸해 한나라 황실을 안정시켜야 하오. 어찌 작은 상처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겠소. 그대들이 감히 우리의 군심을 흐트러뜨릴 뿐이구려. 관평 등이 말없이 물러난다. 장수들은 관공이 퇴병할 뜻이 없는 데다가 상처도 낫지 않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사방으로 명의를 찾았다. 문득 어느 날 누군가 강남에서 작은 배를 타고 곧장 영체 앞으로 찾아온다. 병사가 이끌고 간평을 만난다. 간평이 그를 보니 사각형의 두건을 머리에 쓰고 몸에 활복을 입은 차림새에 팔에 푸른 주머니를 걸치고 있다. 스스로 성명을 말하니 바로 패국의 초군 사람으로 성은 화, 이름은 타, 자는 원하다. 관장군이 천하 영웅인데 지금 독화살을 맞은 것을 듣고서 일부러 치료하러 온 것이라 말하니 관평이 말한다. 지난날 동호의 주태를 치료하신 분이 아니시오. 관평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수들과 함께 화타를 데리고 장중으로 들어가 관공을 만난다. 이때 관공은 본래 팔이 아팠으나 군심을 흐트릴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가히 시간을 보낼 틈이 없다가 마침 마량과 더불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의사가 온 것을 듣고 즉시 불러들였다.
관공이 옷을 벗어내려 팔을 뻗어서 화타더러 살펴보게 했다. 화타가 말한다. 이것은 쇠뇌로 쏘는 화살에 다친 것인데 그 속에 맹독성 약초에 독약이 들어있어 뼛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서 치료하지 않으시면 이 팔은 못 쓰게 됩니다. 관공이 말한다. 무엇으로 고쳐야겠소? 제 나름의 치료법이 있사오나 다만 군우께서 두려워하실까 걱정입니다. 관공이 웃는다. 내 죽는 것을 사는 것과 같이 여기는데 무엇이 두렵겠소? 조용한 곳에 기둥을 하나 세워서 그 위에 큰 고리를 못으로 박아 청컨대 군우께서 팔을 고리 속에 끼워 놓고 줄로 묶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그 눈을 가리고 제가 뾰족한 칼로써 살갗을 째서 곧바로 뼈까지 칼을 넣어 뼈에 화살독을 긁어내고 약을 발라 실로서 그 짠 곳을 꿰매야 무사합니다. 관공이 웃으며 말한다. 이처럼 용의하거늘 무엇하러 기둥과 고리를 쓰겠소. 이에 술자리를 차려 화타를 대접하게 했다. 관공이 몇 잔 마시고 나더니 한편으로 다시 마량과 바둑을 두며 팔을 뻗어 화타에게 그곳을 절개하게 했다. 화타가 뾰족한 칼을 손에 들고 졸병에게 큰 주발을 받들고 팔 아래에서 피를 받게 했다. 화타가 말한다. 제가 곧 손을 쓸 터이니 군우께서는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그대에게 치료를 맡겼소. 어찌 세간의 속인들처럼 아픔을 두려워하겠소. 화타가 이에 칼을 써서 피육을 절개해서 바로 뼈에 이르자 뼈가 이미 시퍼렇다. 화타가 칼로서 뼈를 긁으니 슥슥 소리가 난다. 장중의 상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아연실색했다. 그러나 관공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바둑을 두나 전혀 고통이 없는 얼굴빛이다. 잠깐 사이에 피가 흘러 넘친다. 화타가 화살독을 모조리 긁어내고 약을 바르고 실로 꿰맨다. 관공이 크게 웃으며 일어나 묻장수에게 말한다. 이 팔을 예전처럼 뻗어 펼 수 있고 아무 통증이 없게 됐소. 선생은 참으로 신이요. 제가 의생이 되고서 아직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군우께서는 참으로 천신이십니다. 관우의 전창이 나은 뒤 술자리를 베풀어 화타에게 살해했다. 화타가 말한다. 군우의 전창이 비록 나았으나 100일이 지나야 예전과 같아집니다. 관공이 황금 100냥으로 보답하자 화타가 말한다. 저는 군우께서 의기가 높은 것을 듣고 일부러 치료하러 온 것입니다. 어찌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한사코 사양하며 받지 않고 약 한 첩을 남겨 상처에 바르게 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한편 관공이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참하니 그 이름이 크게 울려 중원 사람들 모두 놀랐다. 탐마가 알리고자 허도에 당도했다. 조조가 크게 놀라 문무관원을 불러 모아 상의하며 말한다. 내 평소 운장의 지혜와 용맹이 세상을 뒤덮음을 알았소만 이제 형양 땅을 점거하니 마치 호랑이가 날개를 단 듯하오. 우금은 잡히고 방덕은 참수를 당하니 우리 위병은 예기가 꺾였소. 만약 그가 병력을 거느려 곧장 허도로 온다면 어찌하겠소. 고는 도읍을 옮겨서 피할까 하오. 사마의가 간언한다. 불가하옵니다. 우금 등이 수몰된 것은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오니 국가대계에 있어서 본래 손실이 없습니다. 이제 송건과 유비가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운장이 뜻을 이루니 송건은 필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가히 사자를 동으로 보내서 이에 득실을 자세히 말해 송건으로 하여금 암암리의 병력을 일으켜 운장의 배후를 치게 하시며 사태가 평정되는 날에 강남의 땅을 떼어내 송건을 봉할 것을 허락하시면 번성의 위기는 저절로 풀릴 것이옵니다. 주부벼슬의 장제가 말한다. 중달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즉시 사자를 동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도읍을 옮겨 사람들을 동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조조가 윤허하니 결국 도읍은 옮기지 않았다. 그리고 장수들에게 탄식한다. 우금은 고를 30년간 따랐는데 어찌 뜻밖에도 위기를 맞아 도리어 방독보다 못할 줄 알았겠소. 지금 한편으로 사신을 보내 동호에 서찰을 전해야겠지만 한편으로 반드시 운장의 얘기를 상대할 대장을 얻어야겠소. 말을 미처 못 맞춰 아래에서 한 장수가 소리 맞춰 나오며 말한다. 바라건대 제가 가겠습니다. 조조가 보니 바로 서왕이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곧 정병 5만을 뽑아서 서왕을 대장으로
여건을 부장으로 삼아 날짜를 정해 병력을 일으켜 양릉피로 가서 주둔하게 했다. 동어의 호응을 살펴서 그 뒤에 진격하려는 것이다. 한편 송건은 조조의 서신을 접하고 읽기를 마친 뒤 흔연히 허락한다. 즉시 그를 다듬어 써서 사자에게 줘서 먼저 돌려보내고 문무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상의했다. 장소가 말한다. 요새 듣자니 운장이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참하여 그 위세가 화하를 진동하고 조조는 도읍을 옮겨 그 예봉을 피하려 한답니다. 이제 번성이 위급하니 사자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는데 사태가 평정된 뒤에 말을 뒤집을까 두렵습니다. 송건이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득 사람들이 알린다. 여몽이 작은 배를 타고 육구에서 찾아오며 무슨 일인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여쭙겠다는 것이다. 송건이 불러들여서 물어보자 여몽이 말한다. 지금 운장이 병력을 이끌고 번성을 포위하니 그가 멀리 간 틈을 타서 형주를 습격해 빼앗아야 합니다. 고는 북쪽으로 서주를 취할까 하는데 어떻소? 지금 조조는 멀리 하북에 있는지라 동쪽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서주의 수비 병력이 많지 않아 간다면 저절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세가 육전에 이루으나 수전에 불리해 설령 얻더라도 역시 지키기 어렵사옵니다. 차라리 형주를 먼저 취해서 장강을 완전히 장악해 따로 좋은 계책을 세운만 못하옵니다. 고도 본래 형주를 취하고 싶소. 아까 말한 것은 일부러 경을 떠본 것뿐이요. 경은 어서 고를 위해 도모하시오. 고는 마땅히 뒤따라 바로 병력을 일으키겠소. 여몽이 송건을 작별하고 육구로 돌아오니 어느새 정찰기병이 고한다. 강을 따라 상하류 20리나 30리 간격으로 높은 언덕마다 봉화대가 있습니다. 또한 듣자니 형주의 군마가 정숙하고 미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여몽이 크게 놀라며 말한다. 이렇다면 급히 도모하기 어렵구나. 내가 일단 오후 면전에서 형주를 취할 것을 권했지만 지금 어떻게 처치하겠느냐. 깊이 생각해도 아무 계책이 없어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으며 사람을 시켜 송건에게 알리게 한다. 송건은 여몽이 병을 앓는 것을 듣고 마음이 몹시 불쾌하였다. 육손이 진언한다. 여몽의 병은 거짓이지 참으로 병을 앓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가 그 거짓됨을 알고 있다면 가서 살펴보시오. 육손이 명을 따라 그날 밤 육구의 영체에 이르러 여몽을 만나니 과연 얼굴에 아무런 병색이 없다. 육손이 말한다. 제가 오후에 명을 받들어 삼가 병세를 살피러 왔소. 청구의 병이 든들 어찌 수고롭게 탐문하러 오시오. 오후께서 중임을 공에게 맡기셨는데 공께서 기회를 노려서 움직이지 않으시며 할 일 없이 답답한 마음만 품고 계시니 어찌 된 것이오. 여몽이 육손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으니 육손이 다시 말한다. 제게 간단한 처방이 있는데 능히 장군의 질환을 고칠 것이오. 미심쩍더라도 써보지 않겠소. 이에 여몽이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묻는다. 좋은 처방을 아무쪼록 어서 내려주시오. 육손이 웃으며 말한다. 그대의 질환은 아무래도 형주의 병마들이 정숙한 데다 강을 따라서 봉화대가 준비되었어요. 내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강을 지키는 관리들로 하여금 불을 피우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형주의 병사들을 속수무책으로 투항하게 할 것이요. 괜찮겠소? 여몽이 놀라며 살해한다. 그대의 말씀은 마치 내 패부를 들여다보는 듯 하구려. 바라건대 그 좋은 계책을 듣고 싶소. 운장은 영웅이라 자부하며 스스로 무적이라 여기지만 오로지 걱정하는 이는 장군뿐이요. 장군은 이 기회를 틈타 질병을 핑계로 사직해서 이곳 육구의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오. 그 사람을 시켜서 비루한 언어로서 관공을 찬미해서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면 그는 형주의 병력을 모조리 철수해 번성으로 향할 것이요. 만약 형주에 아무 방비가 없을 때 500명의 병력으로서 따로 기발한 계책을 내어 습격하면 형주는 손안에 들어올 것이요. 여몽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이에 여몽이 깨병을 내어서 일어나지 않으며 글을 올려 사직했다. 육손이 돌아가서 송건을 만나 앞서 마련한 계책을 자세히 말했다. 송건이 이에 여몽을 불러서 건업으로 돌아와서 요양하게 했다. 여몽이 당도에서 송건을 만나자 송건이 말한다. 육구의 임무는 지난날 주유가 노숙을 청거해서 자신을 대신하게 한 것이요.
뒷날 자경이 경을 추천해서 자신을 대신했소. 이제 경도 반드시 재주와 명성을 훌륭히 갖춘 인재를 추천해서 경을 잘 대신하게 하시오. 만약 명망이 높은 사람을 쓴다면 운장이 반드시 방비할 것입니다. 육손의 뜻과 생각이 깊고 장대하나 아직 멀리까지 명성이 없으니 운장이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써서 신의 임무를 대신케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그날 즉시 육손을 편장군 우도독으로 제수해 여몽을 대신해 육구를 지키게 했다.